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도시건축, 이 단어에는요, 도시현실과 건축예술이라고 하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의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은 갈 길을 잃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과 충돌합니다. 도시건축이 갖는 일반적인 논쟁에서 출발해서 바로 우리 삶 자체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삶 자체도 변화가 가져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도시 떠나서도, 건축물 떠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와 건축 그 접목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반을 들여다보는 그 고민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 모시고 이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도시와 건축, 그리고 역사와 지금의 현실들, 또 학계와 또 건축계, 이 양자 사이에 어떤 점이지대를 설정해서 그 만남을 도모한다 하는 연구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도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이제 건물들인데, 이 도시 건축, 이 관계,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건축하고 다른 도시 건축만의 어떤 독자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라고 할까요? 예, 제가 이제 도시 건축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은 그 도시를 만드는 궁극적으로 전이대라 할까요? 는 사실 건축가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건축가들하고 도시 계획가들 사이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두 직업군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방법 이런 데서 차이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건축가들은 도시계획가를 이제 과도한 규제, 법 이런 걸 만드는 이제 관료로 보고, 네. 반대로 도시계획가는 건축을 현실을 잘 모르는 순진한 이기주의자, 이런 식의 악들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영역이 같이 모였을 때 도시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건축 이론가의 한 사람인 비트루비우스는 도시의 길은 집의 복도다,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과 도시의 이제 분리가 저는 우리가 서양의 근대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서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 건축물을 바라볼 때 어떤 두 가지 편향이 있다. 이것은 아마 내부 반성일지도 모르겠는데, 건축물을 바라볼 때 그 건축 자체의 양식으로만 너무나 이제 치중해서 바라본다. 건축물이 존재하는 그 전체 상황 속에서 본다기보다는, 또 하나가 그 건축가들의 이제 역사가 있을 텐데, 이 위대한 건축가들의 계보학으로만 이렇게 건축물을 바라본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좀 일반에게도 계몽이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취지의 비판이신지요? 건축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특수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가 흔히 양식으로 얘기할 때는 시각적 형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건축은 시각적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공간의 모양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건물을 예를 들면은 교회의 첨탑과 지붕과 외부 장식이 있죠. 네. 시각적인 형태.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평면이 있고 평면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평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의식과 예식과 여러 가지 행위들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회가 어떤 생활의 양식을 안정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각적인 것에서 편중되게 건축을 바라봤을 때는 그 속에 담긴 어떤 삶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대 하나 정신이라든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예.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 건축계에서는 모사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모사 논쟁, 모방에 네. 대한 문제. 우리나라 이제 그 전후에 근현대 건축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김수근 선생이 예. 부여박물관을 설계를 했는데 그 형태가 일본의 신사를 닮았다라고 한 논쟁이 촉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 많이 가세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죠. 그런데 저는 그 논란을 이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가 문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작 그 일본의 신사와 부여박물관의 표피적 시각 형태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은 정말 신사의 내부 공간이 어떻게 생겼고 부여박물관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공간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실종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건축을 양식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의 표피적인 모양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계보적인 문제는 예. 그런 계보가 우리가 건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보에 속하지 않은 일상적인 건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조선의 역사를 봤을 때 주류의 역사만 봤을 때는 뒷골목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네. 건축 역시 그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 두 가지의 편향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이 건축물을 바라볼 때도 선생님 자세히 보면 몰폴로지라고 그래갖고 네. 그 말하자면 언어에서 랑그와 같은 의미체와 같은 그런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소위 건축물의 몰폴로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예, 모폴로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공간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주택에서 예를 들면은 침실이 있고, 예, 예, 예.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뭐 서재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소위 말하면 방과 방끼리의 네트워킹의 다이어그램을 모폴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공간 구조의 뼈대이죠.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기하란 말을 쓰는데, 기하. 예, 기하, 지오메트리. 즉 모폴로지는 공간의 구조인데 기하는 공간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하와 모폴로지는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간 기능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면은 예. 정방형이라든가 장방형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러한 기하학적 틀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예. 예. 반면에 기하학적 틀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서 공간의 배분이 잘 안 되겠죠. 따라서 건축은 항상 모폴로지와 기하의 딜레마, 항상 충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건축가가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훌륭한 건축가들은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해가지고 두 가지 예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모폴로지를 썼고, 예. 모폴로지는 바로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한 건축가가 단시간에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삶의 양식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폴로지는 언어에 비한다면 랑그에 가까운 것이고, 예. 오히려 건축가들이 구사하는 시각적인 형태라든가 표피적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에서의 빠롤과 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집이라든지 일상적으로 많이 드나들게 되는 건물이라든지 그 안에 각각 뭐 방이며 또 뭐 복도며 또 라운지며 이런 것들이 구획된 것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언젠가 이 건축가 승효상 선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하는 어떤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 가난한 건축이라든지 불편한 건축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아주 잘 구획된 것에 대한 열망이 꽤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허술하고 빈 공간이 삶에서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성장하고 그런 공간에서 내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삶에 여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 소모되고 낭비된 듯한 공간이지만 사실은 건축가로서는 더 정교하게 더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으로서 삶의 동선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정말 이유 없는 공간이 설정이 된다든지 뭐 등등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도 건축가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가들은 그 형태를 만들고 구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간에 저는 안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양한 양식으로 벌어지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저는 건축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는 기능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는 건물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 말씀처럼 상당히 느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워지고 잉여하는 그런 공간들도 건축가들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관점을 더 확대하면 도시건축 전체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표현하신 이 공간의 안무가가 건축가의 역할이다. 상당히 그냥 말만 멋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그렇죠. 공간에 대한 안무라고도 할 수 있고. 건축물의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는데 선생님 예를 든 게 몽골 가면들 이제 물론 울란바토르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수도인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오면 이제 게르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몽골식 이렇게 천막 말이에요. 예.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만한 대상으로 삼으셨더라고요. 네. 아주 간단한 텐트 구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차에서 그 짐을 내려서 설치하는데 한 4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벽으로 얼개를 쌓고 그다음에 지붕을 덮고 그다음에 중간에 화로를 놓고 밑에 이제 양탄자를 깔면은 건물은 완성이 되죠. 아주 단순한 건물입니다. 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또 쉽게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속적이고 오래가는 건축물을 생각했던 서양 건축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나 혹은 아주 정교한 목구조 건축을 만들었던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불리기에는 아주 하찮은 구조물에 불과한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형의 평면 속에서도 아주 복잡한 건축이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간에 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남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예. 또 문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가 그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죠. 제일 먼 곳에 제대가 있고 노인들이 있고 가까운 곳에서는 방문자들이 앉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이제 사회적인 것들이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상징과 터부 같은 것들이 그 주공간 속에서 다 들어있고 비록 간단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소우주였던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모폴로지적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의 판테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과 공간 구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형태적으로 규모도 크고 아주 장식도 수려하지만은 공간 구조적으로는 간단한 이 게르와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그 건축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의 모폴로지를 보면은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1880년) 어느 날 파리의 한 백화점 앞에 젊은 여자와 두 동생이 서 있다.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이들 시골뜨기가 처음 본 백화점은 충격 그 자체다. 에밀 졸라의 소설 여자의 행복의 첫 장면이다. 여주인공과 백화점의 만남을 통하여 에밀 졸라는 유럽 사회의 문화적 충격을 그렸다. 대량 생산품 소비는 부르주아지가 즐겼지만 백화점 건축물의 시각적 충격은 모든 계층에 전해졌다. 네, 에밀 졸라의 작품 여자의 행복. 그러니까 젊은 여자와 두 동생이 이제 처음으로 백화점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경악의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당 최초로 개장한 봉막시의 백화점 얘기라고 하는데 이 백화점을 통해서 이제 뭐 근대 건축물의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첫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화점은 현대 성당이다. 중앙의 두 계단은 과감히 소용돌이치며 상부로 올라간다. 철장식은 옷의 레이스처럼 정교하다. 백화점은 여인의 앞에서 향을 피우는 여자의 성전이다. 백화점이 가졌던 새로움과 특이성이
방이나 복도 이게 중심이 아니고 상품이 중심이고 그 상품을 위해서 나머지들이 주변부를 밀려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라는 거죠. 선생님, 백화점이라는 공간 상당히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에밀 졸라의 소설의 첫 장면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 파리 사람들한테는 그 건축물이 하나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예. 그 서양 건축사를 보면은 그 전까지는 모든 주요한 건축물은 주택과 교회와 공공건축 이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있었고 나머지 건축물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부에 속하는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것도 그 세 가지 유형을 설계를 할 줄 알면은 네. 다른 거를 다 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공공건축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교회는 영적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뭐 욕망을 대한 해소를 하고 이런 공간은 절대로 아니었죠. 그런데 백화점이란 것은 바로 그 이전 세기에는 찾을 수 없었던 시민들한테 적어도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줬죠.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쓰비시 백화점에서 그 미쓰코시 백화점 앞에서 그런 어떤 서양의 문물에 대한 어떤 뭐 막연한 동경 같은 걸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 시선을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돌려오는데 그 장안, 네. 뭐 장안의 귀재들이 다 모여들었다, 뭐 많이 장안이라고 쓰는 표현은 그 우리나라에는 장안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중국 당나라 때 이제 수도였던 천하를 호령했던 대도시죠. 지금 장안이라고 하면 뭐 북경하고 또는 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정말 별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만큼 초라해져 버렸는데 말이죠. 훼손과 또 아주 현대식 재개발의 어떤 온상처럼 됐다고 그래요. 그 장안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무언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장안은 그 3,000년 전에 만든 도시로 중국의 13개 왕조의 이제 수도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번성했을 때가 이제 7, 8세기인데 당시 인구가 100만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심지어는 서울의 5개 구 정도의 좁은 면적 속에 200만이 살았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군요.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았던 도시죠. 네. 그리고 장안은 황제의 도시답게 철저하게 바둑판으로 계획된 도시였고 또 주거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주거지 밖을 벗어날 수 없었던 굉장히 제한된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시 계획이 건축물을 압도하고 예.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통제했던 그러한 도시가 저는 장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제 급속하게 이제 그 훼손이 되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도시가 단층 목구조의 건물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서양 건축처럼 예. 점진적으로 큰 건물을 계속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 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결국은 보존과 그 훼손이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면서 이 장안의 주변들이 지금 도시화해서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아시아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흥미가 계속 생기는군요. 가령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여행자 수첩 같은데 첫 소개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파리의 형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뭐 나폴레옹 3세 때 거기 이제 주지사 같은 파리 주지사 같은 역할을 했던 이제 남작이 지금의 이 구획을 다 만들어놨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바라볼 때는 그건 어떤 변모를 겪은 것이고 또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19세기에 파리를 보면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19세기 초반에 한 50만이었는데 100만 이상으로 중반에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도시가 점차 팽창을 하는데 그 이제 권력을 잡았던 나폴레옹 3세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속에서 쿠데타라든가 소요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도시가 워낙 미로처럼 복잡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군대가 들어가서 그런 소요를 진압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굉장히 이상한 예, 그렇습니다. 동기가 있었군요. 예, 두 번째는 예. 당시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격리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구조가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위생의 문제를 전면에 걸면서 당시에 이제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 행정장관에게 그 파리 개조의 정권을 이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스만이 했던 그 파리 개조를 뭐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예. 현재 파리의 도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대도로망을 건설하고 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다가는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을 세우고 탑이라든가 동상 같은 동상이라든가 혹은 식민지에서 강탈해온 무슨 그런 어떤 기념비 같은 것을 갖다 대포 세웠죠. 뭐 이런 것들. 예,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경을 아주 조성을 많이 했죠. 숲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건축법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스만에 대한 평가는 압제자다 이러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유럽의 도시 사회에서는 아주 큰 획을 긋게 되는 거죠. 네. 역사적 내력을 갖고 있는 도시들을 쭉 훑어갑니다만 역시 현대 로마, 미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국 얘기한다면 어차피 뉴욕입니다. 보니까 램 쿨하스라고 굉장히 대단한 존재더구만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연보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정신착란의 뉴욕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서 램 쿨하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세계를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건축학자의 눈에 비친 뉴욕 어떻게 비춰진 걸까요? 미국의 동부에는 유럽의 작은 도시처럼 생긴 도시들이 꽤 많죠. 식민지 도시들이. 네. 근데 거꾸로 뉴욕과 같은 도시는 유럽에 없죠. 그 점에서 뉴욕은 가장 미국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1850년경부터 1930년경까지 약 한 80년간 아주 한정된 땅에서 아주 큰 자본이 집중돼 가지고 만든 아주 독특한 도시가 저는 뉴욕이라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시기가 유럽에서 보면은 건축이나 도시에서 보면은 근대주의가 정점에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봤을 때 뉴욕은 도시나 건축 미학적인 관점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근대주의가 극성을 부렸다 할 때 건축물이라면 모더니즘의 영향을 그렇습니다.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게 이제 1920년에 정점을 이루거든요. 예. 그런데 램 쿠라스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건축가가 주목을 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주류의 건축 역사나 이론에서 보지 않았던 뉴욕, 굉장히 상업적인 뉴욕 속에서 현대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 혹은 어두운 면, 동시에 가능성 같은 걸 재빨리 포착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해안이 있다고 보고 램 쿠라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책에서 자기가 관찰한 어떤 도시 속에서의 많은 아이디어를 다른 차원으로 해서 다른 건축물의 설계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가 학생들이 책을 읽죠. 남이 판별하지 못한 그 램 쿠라스의 눈에 포착된 그 뉴욕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뭐 마천루 혹은 엘리베이터 혹은 놀이공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건축 역사나 이론에서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한 것들이죠. 상업적인 것들. 예. 그런 속에서 갖고 있는 현대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를 한 것이 아마 그 책에서 가장 큰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책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모든 국가나 지역에 통용이 되는 하나의 건축 교과서처럼 봐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그 책에서는 많은 그림들이 있고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그것을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걸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했을 때는 굉장히 그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 램 쿠라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송도 신도시 송도 신도시뿐만 예. 아니라 세운상가 현상 설계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램 쿠라스가 뉴욕을 관찰했을 때처럼 아주 깊은 관찰과 성찰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시아 도시 이런 데다가 자기의 건축 언어를 끊임없이 유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도 언급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갖고 있는 함정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램 쿠라스의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혹시 상하이에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좀 됐습니다. 제가 그 87년에 한창 건설 중인 상하이를 구경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2번 가볼 일이 있었는데 뭐 정말 경천동지를 했죠. 네. 완전 다른 세상이 돼버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건축물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듯도 보이고 그 대결상이 전체를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듯도 보여서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인데 문득 선생님은 지금의 그런 것들 지금 램쿠라스처럼 갔다가 서방식의 삶이 이식된 것인지 아니면 또 나름의 자기 건강성이 있는 것인지. 그 도시는 사람에 비유하면은 그 성장하는 게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상해 푸동에서 만드는 도시 모형은 성인들을 그냥 갖다 놓는 거죠. 그런 점에 중간 과정 없이. 중간 과정 없이 예.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도시 모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과연 그 만들어진 도시 밑바닥에서의 삶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점에서 도시는 그렇게 단시간에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속 없이 좀 경탄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해 만에 가서 보고 남들이 막 비판을 하지만 이것은 다소 좀 너무 목가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사고에서 하는 비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돼 있는 이 경관 지으려면 이렇게 제대로 지으면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인간의 삶처럼 도시도 성장 과정이 있는 건데 어느 날 불쑥불쑥 다 완성된 걸 지어놨다 해서 그 삶이 결코 행복하거나 또는 완성된 삶이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문제 지적이신 거죠. 도시를 양면, 밝은 면으로만 보는 사람,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 양갈래 어쩔 수 없이 사는 지옥같이도 느끼고, 그러나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어떤 운명적인 필연성을 동시에 느끼고, 이러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건데, 건축가들이 고민하다 보면, 야, 그 어둠을 좀 이렇게 좀 없애버린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 사례를 이제 선생님 드신 게, 레치 월스라고 하는 건가요? 네. 영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상적인 도시의 꿈에 대한 선생님의 설계며 사례며 이런 것들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굴뚝 위를 막 날아다니고 해서 상당히 목가적으로 런던의 풍경을 그렸지만 실제 그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죠. 네. 인구가 한 450만까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도시가 그 쾌적한 곳이 아니다. 도시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겠다. 하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구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워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문적인 도시 계획가가 아니고 직업으로 하면 속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업으로서 네. 도시를 연구하고 해서 1902년에 내일의 전원도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론이죠, 일종의. 서울의 여의도 면적이 한 1.5배 정도 되는 도시에 한 3만 2천 명이 사는 그런 자족적이고 전원풍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로 따지면 한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저밀도의 도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현이 안 됐는데 자기가 가까운 건축가들을 통해서 그 신도시 몇 개를 이제 실현해서 그 신도시가 이제 유포가 됐죠.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또 하나의 그 하워드의 그 성과란 것은 1930, 40년대에 하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서 대부분의 도시 계획법이라는 것들이 다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속기사였고 도시 계획가라고 할 수 있으면은 실제 건축가들도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네. 건축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의 건축가로 고르비제가 있고 그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을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그 도시를 구현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지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의 의도를 거대한 도시의 평면에다 그리는 그런 의도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은 사회적인 도시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자기 건축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추사 고택에 들어서 앞마당에 서면 긴장과 풍부함이 느껴집니다. 250여 년 전 먼 과거인데도 생생한 삶이 느껴지죠. 그렇습니까? 영주의 부마 김한신 어른께서 제게 지으라 명한 건축물이지요. 크고 화려하지는 않되 사대부의 기품과 멋이 녹아든 단아한 집을 원하셨어요. 네. 안채에 들어서면 내면의 처마가 만들어내는 하늘은 마치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좁습니다. 또 대청마루 중간쯤에 올라앉으면 중문 사이 처마 위로 포개진 지붕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드러나지요. 팽팽한 긴장과 느슨함, 간결함과 풍부함, 그런 감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과 마당의 열고 닫힘, 높낮이, 폭과 깊이가 나무, 흙, 돌, 한지를 만나 건축이 된 거지요. 네. 전 이렇게 봅니다. 추사 고택의 힘은 바로 완벽한 기하학적 구성에 있다. 바로 미음자형 평면이 그것입니다. 현존하는 조선 방가 중 가장 완벽한 정형성을 갖고 있죠. 그래요. 여러 겹으로 포개진 처마선, 툇마루, 기단 때문에 정사각형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변형도 이루어졌죠. 규범을 탈피한 점이 추사 고택의 힘입니다. 각 공간 간의 대칭 구도를 깨트린 점, 수치에 얽매이지 않은 점, 마치 허를 살리기 위해 실을 변형했다고 할까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 네, 김한신 어르신과 제 뜻을 알아준 셈인가요? 정형과 비정형, 추상과 구상의 절묘한 결합이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김 교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럼요. 건축의 이상적 유형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기하학적 공간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 형상으로 전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다행입니다. 추사 고택에 담긴 김한신 어르신과 제 마음이 전해진 것이군요. 간결하되 깊은 건축, 그곳에서 조선 사대부의 올곧은 삶이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건축은 삶이니까요. 그렇군요. 추사 고택을 통해 조선의 방에 담긴 사색을 만납니다. 김한신 어르신과 함께 그곳에서 추사 고택을 통해 성숙해지는 젊은 건축가들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러지요. 김 교수의 연구도 간결하되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추사의 고택, 시대를 초월해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추사 고택이 지닌 어떤 변형성이라는 게 오늘 얘기 속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미 언급한 것일 텐데 그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추사 고택의 그 안채에 들어가면은 아주 좁은 마당 속에 서면은 어떤 그 섬뜩하리 말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 없는 힘. 그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관찰해 보니까 그게 바로 기하학적 정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칸짜리 아주 정방형의 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은 세 칸으로 정방향인데 아마 목수는 그것을 집은 5칸짜리를 6칸짜리로 일단 변형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모듈 변형이라고 하는데 한쪽의 부분을 좀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의 균제가 일단은 파괴가 됐죠. 그 다음에 변형은 치수의 변형인데 한 칸의 크기가 조선조의 그 영조척으로 봤을 때 한 8척에서 한 2.5m에서 한 2.8m 정도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모듈 변형과 치수 변형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목수들이 큰 얼개는 기하학적인 정형성을 유지하면서 재료의 크기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하게 집의 채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것은 서양 건축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르네상스 건축에서 보면은 정확한 비례를 어기는 순간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지켰던 거죠. 그에 반면에 우리의 아마 선조들은 그 기하학적 정형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함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터득했던 것 같고 정형과 비정형 혹은 추상과 구상의 그런 어떤 긴장 관계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그 구조물 속에서 놓는 어떤 지혜를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점점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근대 서울의 면모는 어떤 충격 속에 이제 왔다. 결국 그 충격은 서구 또는 일본을 경유했기 때문에 아서구와의 이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표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명동 성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건축물이라고 하는 우리 작은 야트막한 자금자금한 집들이 있는데 불쑥 그냥 벽돌로 지은 근대 건축물 명동 성당이 들어오니까 그 충격이라는 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이 근대 도시를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충격들, 명동 성당의 뭐 역할이라든가 인접한 다른 건물들 그런 얘기가 건축가로서는 상당히 흥미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서울은 모든 건물이 1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궐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민가도 그렇고 사대부집도 다 1층이었죠. 그러한 1층의 도시에 거다가 종현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다가 아주 거대한 성당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왕실은 그 자리를 좀 옮길 거를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선교 정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서울에 아주 강력하고 그 상징적인 건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교자 성당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의 일치는 몰라도 그 성당의 중심축이 정확하게 경복궁의 광화문과 일치를 해요. 그리고 그 건물은 당시 최고의 건물이었던 경복궁의 근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보다 넓이도 넓고 높이도 높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성리학적 규범에 철저히 지켰던 그 사대부와 조선의 지배계층과 왕실 입장에서는 하나의 충격이자 모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명동성당을 우리의 전통 도시와 서양의 건축이 충돌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동 성당이 가졌던 그러니까 근대가 우리의 전 근대를 압도해 나가는 한 상징물로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축은 도시의 작은 파장을 형성해 나가는 진앙이다. 이들이 연결망을 형성할 때 도시 문화는 더욱 풍성해진다. 건축은 도시 문화를 잇는 전략적 하부 마디점이 되고 이 점들의 연결망이 조밀할수록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도시 전체를 공공장소로 잇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지의 건축은 도시를 향해 닫힌 겉껍질과 울타리를 열 수 있다.
거대 도시에서 건축의 공공성이란 바로 이런 점의 연결망이다. 좋은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살기 나쁜 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건축가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의 산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에 1960년대에서부터 급격히 만들어진 서울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과제라고 그럴까?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 또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기울여야 될 측면들 좀 정리해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50년간 저희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서양에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수용하기 급급했고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혹은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되느냐, 혹은 대학에서 만든 이론들이 실천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이 도시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뭔가 좀 관찰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한번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어떤 그 서양처럼 그렇게 매끈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동아시아 도시가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순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코너입니다. 오늘 서울시립대 김성원 교수와 함께 도시건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대중독서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만 오늘 얘기에 어떤 중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접점 공간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초고밀도의 도시에서 공간은 돈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능에도 속하지 않는 전위 공간에 돈을 쓸 기관, 단체, 개인은 그리 많지 않다. 건축가의 도전과 가능성 역시 이 부분에 있다. 건축 설계 이전의 단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건축가가 참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재구성해야만 한다. 건축물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 영역은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표준화하고 그 대신 불확정적 접점은 과감한 실험과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경제적, 기술적 부담은 확정적 영역을 표준화, 정보화하여 상쇄할 수 있다. 디자인의 혁신은 이를 뒷받침하는 한계와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할 때 감행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도시를 향한 한국 건축의 상상력은 진부한 내부 공간을 혁신하고 잡종적 외피를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결국 활로의 모색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요소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건축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 뭐 이렇게 대표자라고 그럴까, 책임자라고 그럴까, 뭐 이런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건축가로서 남기고 싶으신지요? 네, 저는 우리 도시를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전면 개조를 해서 바꾸는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 도시 속에 낙후된 지역들 속에 그 혁신적인 그리고 진동을 주고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작은 건축물들이 골고루 분산돼서 그런 건축물들이 마치 그 물속에 파장을 일으키듯이 번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건축물들이 조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도시의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한 그런 도시의 모델들을 상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는 마치는 때가 됐는데요.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대해보고 싶은 아쉬움 속에서 끝맺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를 이루는 것, 점이 있고 그 점이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면을 이룬다 하는 그 수학적인 계산법.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과거처럼 도시는 선이다 이렇게 주장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점에도 선에도 면에도 모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김성원 교수가 극구 강조한 상상력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어수룩한 대목이 있으면 좀 허술한 데를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방식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이 아니다 말이죠. 도시건축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대목입니다. 오늘 함께한 얘기들이 바로 더 사람 사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